안녕하세요. 이교시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로 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시간에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요소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4주 후에 불신의 늪에 빠진 부부예요. 그 당시에는 실존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사랑과 전쟁 2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그 배역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4주 후에는 실존 인물이 등장해서 생생하게 전해줬죠. 네. 이 불신의 늪에 빠진 부부는 2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아내분은 조은양 분이시고 40세. 그리고 남편은 2살 위에요. 윤찬우님이시고 42세시고 두 분이 결혼한 지는 9년 차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자녀들이 2명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러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 심리극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솔루션도 해서 실제 효과가 있었던 사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의 가장 큰 문제, 고민이라고 하면 남편이 출근하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왠지 나를 떠날 것 같고 날 버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출근하면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본 10번. 여기 있는 이 사진도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교직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학교에다 전화하는 거죠. 우리 신랑 도착했나요? 오늘 출근했나요? 안 했나요? 남편이 출근함과 동시에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어떤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날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계속 가슴 벌렁벌렁 되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딸에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배 사러 가도 전화 오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그런데 6시가 조금만 넘어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전화하고 그 집 주변에 PC방을 뒤지고 막 이렇게 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부부 상담소에 가서 2사람의 상담을 받아보니 결혼 만족도도 딱 떨어지고 남편하고 아내의 의부증, 의처증 증상을 검사해 본 거예요. 보통은 13 이상이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 정도 나와요. 검사를 하면. 그 남편은 2, 매우 건강하죠. 의처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20. 의부증이 이거는 굉장히 심한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6이에요. 13이 넘으면 의부증이거든요. 근데 2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심리극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심리극을 할 때는 디렉터라고 있어요. 디렉터. 앞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독. 그러나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에서의 디렉터는 연출도 하지만 치료도 하고 분석도 하기 때문에 디렉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심리극을 시작하면서 이제 김영환 소장님께서 어머님의 어린 시절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버님의 어린 시절로 갈 수도 있고 최근의 이야기들을 다룰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심리극을 했더니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자녀에게 욕하는 아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이도 어려요, 아이들이. 그런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아빠는 전화를 받고 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서 이 분노가 폭발해서 자신의 분노를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아들이 엄마 영화 좀 보여줘요. 이렇게 딱 그냥 한 거잖아요. 엄마 나 영화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엄마가 그냥 폭발해갖고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때렸냐면 아이가 볼이 부을 정도. 근데 때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쓰러워는 하지만 제작진들이 물어봤어요.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그 마음 어떠시냐 그랬더니 왠지 엄마는 폭발하는 게 엄마인 것 같고 안쓰럽긴 하지만 왠지 막 화를 내야 되고 뭔가 폭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엄마로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기서 나오는 남편은 상당히 다정다감한 남자예요.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을 때리면 그 아들, 딸은 아내와 남편의 유전 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자녀를 때리죠? 그럼 나를 때리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있어요. 비록 배우자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나의 유전자가 들어간 아이들을 때리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때리면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은 아내의 모든 정신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남편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뭐하고 남편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 방치, 화장실 아수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면 당연히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함께 가사 분담도 하고 양육도 분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쪽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한쪽은 살림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살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성장기죠. 아이가 성장기면 반찬이 좀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멸치 하나, 국 하나 있고 성장기 아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도 퇴근하면 늦게 내가 일하고 퇴근을 하면 그래도 좀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좋잖아요. 왜냐면 식성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는 남자인데 반찬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 텅텅 비어 있고 멸치볶음을 한다고 샀는데 멸치볶음을 안 했어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사 일에 서툴러요. 집안일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그나마 아내가 잘했던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이들 학습 지도는 다 해주더라고요.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급기야 아내로부터 며느리로부터 각서장을 받고 그 각서장을 냉장고에 딱 붙이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각서장에는 시장에서 사서 반찬 열심히 만들 거 4가지 이상 만들어 놓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올 거. 그러니까 시장도 잘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 자주 안 하고 마음 편하게 해줄 거. 학교 가지 않을 거. 왜냐면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아내가 남편이 있는 학교를 쫓아가고 막 이랬던 거죠. 남편이 정말 출근했는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출근한 그 학교까지 가서. 그리고 확인 전화하지 말 거. 내가 먼저 전화하지 말 거.
싸움하지 않고 열심히 살 거. 그리고 이런 거 실천 못할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님 말씀대로 여하튼 안 했을 때는 이혼 도장 찍을 거. 이렇게 시부모님이 보다 못해서 이런 아내에 대한 시부모님의 요구에 담겨 있는 각서 내용을 쓰도록 한 거죠.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심리극은 자, 주인공이 있어요. 보조자도 있고 엄마 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디렉터의 어떠한 연출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도대체 왜 남편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하고 편의점 갔을 때조차 전화하는 거예요. 5분 늦으면 5분 늦었다. 10분 늦으면 10분 늦었다. 끊임없이 전화를 하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어린 시절을 탐색해보는 심리학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 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딸을 할머니 집에 맡기고 1년에 한두 번 방학 때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입장에서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요.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내 옆에 있어줘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무서웠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재현해 보이는 거죠. 엄마 일하러 갈 테니까 잘 놀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초등 시절 방학 때 엄마랑 생리별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보세요. 울고 있잖아요. 엄마 나 좀 데려가줘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참아. 엄마한테 그 말도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편집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인격 장애잖아요. 편집성 인격 장애 증상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증상도 있고 우부증도 있었어요. 20이었잖아요. 그런데 심리극을 해보니 이 원인은 어린 시절 모녀 관계에서의 분리불안을 잘 처리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낯가림도 있고 분리불안도 경험해요. 하지만 대부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비록 출근하지만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너무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못했잖아요. 내가 엄마랑 어떤 이런 부분을 다루지 못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불안이 마음속에 장착이 딱 되어 있어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면 나의 남편은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아내에게 남편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가면 불안하고 또 매달리고 계속 전화하고 막 칭얼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위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부는 부부여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니라 심리적 엄마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내. 한번 심리극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엄마의 굴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 남편이 이쪽에 있고 그 엄마의 굴레를 상징하는 것을 관객이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디렉터가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제 나올 수 있어. 이제 너는 뭐 20살이 넘었고 너는 어른이고 이제는 그 굴레 밖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나의 말을 이제는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나의 말을 믿어달라. 배를 탔을 때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만 배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선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의 굴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관객들은 지켜봐요. 과연 이 아내는 엄마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마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또 더 이렇게 심리극을 더 연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 후에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도 받고 심리극도 받고 가족 상담도 받고 또 이렇게 1박 2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가서 둘만의 어떤 그 건강한 어떤 시간들을 만든 거죠. 서로의 감정도 나누고 또 서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내가 못해줬던 것도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내가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자각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90%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성, 의부증, 어떤 이런 집착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 5%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95%를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95%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처음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생일상을 차려준 거죠. 단 한 번도 생일상을 안 차려줬던 거죠. 아내가 무심하게. 그런데 처음으로 곱게 화장하고 남편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핑크빛 또 셔츠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 러브레터도 쓰면서 남편에게 이걸 준 거죠. 남편이 감동의 눈물이 핑 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준 엽서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으로 감동의 눈빛, 따뜻한 원래 천성적으로 좋은 남자거든요. 좋은 남자고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아내의 그 어마무시한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아내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조정 합의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조정 합의서는요. 내가 기대하는 거를 내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요. 이혼을 하라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일단 상담을 받고 나서 이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이혼을 결단했다면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주는 거예요. 또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면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데 계속 예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내의 조정 합의서죠. 첫 번째,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왜냐면 아내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욕을 막 하고 막 했거든요. 때리고 막. 근데 이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지 않기.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와,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근했는데 배우자한테 계속 전화 와봐요. 전화 안 받았다고 화내봐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무 시간에는 거의 전화 안 받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조금은 이제 제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만 제가 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보통 8시 정도 출근해요. 8시에 출근하면 퇴근 시간이 6시지만 6시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6시에 퇴근이지만 거의 8시, 9시 아니면 10시에 퇴근을 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룰이었어요. 내가 출근을 하면 9시부터 6시 사이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전화를 받지 않는 거죠. 공적인 전화, 사무실로, 센터로 오는 전화 이런 거는. 그리고 사적인 전화는 6시 이후에 야근하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보통의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일반 직장도 근무를 하면서 전화 받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10번 이상. 그리고 당연히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예를 들어 내가 6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조금 일이 늦어서 6시 20분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20분 늦을 거에 계속 전화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반드시 준비하기.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러분 뭐 불평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가 원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래도 내가 한 끼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바램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리고 남편의 조정 합의서는 하루 3회 아내에게 연락하기. 자, 아내가 전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10번 전에. 그럼 나는 20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가 20번 전화를 해요. 그럼 나는 100번을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 그래요. 오히려 바뀌어요. 그런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원하니까 내가 한번 해주는 거 하루에 3회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해주고 점심에 해주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10번, 20번 전화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스토커는요, 이것도 그 도망자와 추적자라는 가족 상담에서 나오는 기법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도망가요. 한 사람은 계속 추적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추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요.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그냥 스톱해 주는 거예요. 멈추면 추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도망가요. 계속 추적하는 거죠. 아내가 계속 추적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계속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걸 멈추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게. 원인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냥 동료랑 식사를 하는데도 전화 안 받고 그냥 핸드폰 던져버리고 이러니까는 아내는 의심이 계속 커지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갈지도 몰라. 안 올지도 몰라. 막 이런 불안이 계속 올라오니까 남편이 과거의 그 옛날 엄마가 할머니 집에 나를 두고 떠난 것처럼 나의 남편도 엄마처럼 나를 떠날까 봐 끝없이 전화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투명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늘 퇴근하고 나서 직장 동료랑 식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집에 8시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폭언 및 폭력 행사하지 않기. 왜냐하면 계속 아내가 거친 소리 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남편도 뭐 예를 들면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토요일이니까 좀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장 보러 가자고 해요. 장도 보고 옷도 사 입고 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쉬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예냐고. 내가 노예냐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짐 나르고 운전하고 내가 노예냐고 그러면서 안 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저녁 때쯤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싫어. 그러고 나서 그냥 피곤하다고 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늦게라도 일어나서 이제 아내랑 장 보러 가기는 해요. 그런데 아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무심코 내가 노예냐 이런 거 안 먹어. 아내가 영양제 주니까 이렇게 팔로 탁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악순환이잖아요. 아내가 잔소리해요. 남편 소리 깨 지르고 전화기 들고 나가요. 그리고 술 한잔하고 집에 와요. 그리고 누워서 자.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멈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부부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답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은 사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부부이든지 그 부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자원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아내의 장점을 볼게요. 일단 아내는 아이들 학습 지도를 잘해요. 남편 기다리면서 앉아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뭘 봐주고 이렇게 해요. 또 아내의 장점은 검소해요. 검소.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월급의 한도에서 전략하면서 옷도 시장표 그냥 이렇게 입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검소하고 나름대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시부모님이 그런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 보통의 센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시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화내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각서를 쓰고 나서도 그래도 관계는 잘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심성은 고운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만 바라보잖아요. 그거 그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주네 안 해주네 해도 밥은 차리긴 하거든요. 아내가.
반찬이 적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래도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서 반찬도 만들기도 하고 영양제도 준비하고 자기 딸에는 하는 거예요. 청소도 자기 딸에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방치 수준이긴 해요. 이렇게 힘든 부부일지라도 아내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일단 남편이 이렇게 편집 증상이 심하고 의부증이 심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 제가 또 이 부부를 보면서 좋았던 게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그렇게 해요, 아내가. 그런데 그 책을 빌려오고 그 책을 반납하는 역할을 남편이 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신경 쓴다라는 거죠, 아빠가. 아빠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가 그렇게 좀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병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아내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잘 도와주고 가사 일도 잘 도와주고 또 워낙 이 남편이 깔끔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도 남편이 거의 다 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남편이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네 번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여관에서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화가 나면 아내랑 싸움을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부는 좋은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리극을 통해서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남편이 아니라 심지어 엄마로 생각하는구나. 아내에게는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어머니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심리극을 통해서 자각을 하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이 교류는 여러분 오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죠? 그럼 아내도 나에게 따뜻함이 오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언행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도 나의 언행이 얼마나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도 잘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심리극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나로 인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자각을 한 거죠. 그 순간 아내가 단박에 무언가를 깨닫고 내가 무언가 변화를 추구해야겠구나.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단 한 번도 남편을 위해서 생일을 안 챙겨줬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또 러브레터도 보내고 또 생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심리극이라는 것은 몰랐던 부분들을 자각하게 해주고요. 따뜻한 인간애가 생기고 나의 상처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겨요. 또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불신의 늪에 빠진 부부를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